자,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던 13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13장의 고정환율제에서의 그 정책 효과, 변동환율제에서의 정책 효과를 봤죠. 특히 지난주에는 고정환율제의 정책 효과까지 봤고,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표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비교 정태 분석을 물론 이제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해볼 수 있겠죠. 해봐서 각각 다 이런 변화, 소득이나 환율이나 순수출 등이 다 이런 변화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세 개가 아니라 구성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Y 속에 있는 구성은 소비, 투자, 정부 진출, 순수출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정부 진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이제 투자는 거의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방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I 스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이자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늘게 될 겁니다. 소비가 늘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구성의 변화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다음 이자율의 차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먼델 플레밍 모형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폐쇄경제하고 제일 다른 먼델 플레밍 모형, 개방경제 ISL의 모형에서는 소국 개방경제 ISL의 모형이죠. 거기서 제일 큰 가정은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이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자율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국이라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자율이 동일한데 실제 현실을 본다 그러면 나라별로 이자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자율과 미국 이자율을 따져본다 그러면 미국 이자율은 지금 한 뭐 정책 금리는 0에서 2.5, 0.25% 아니면 뭐 시중 이자율은 한 1에서 2%고 우리나라는 뭐 정책 금리가 1.25인가 7인가 그 정도고 거기다가 이제 시중 이자율은 뭐 2, 3%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높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자율은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는 굉장히 낮은데 시중 금리는 또 굉장히 높은 뭐 그런 나라들도 있죠. 결국은 나라별로 이자율이 다르더라. R과 R스타가 다르더라. 전 세계 이자율이 R스타와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일 큰 원인은 이 국가 부도, 컨트리 리스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국가의 차입자들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혼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다. 대부자들은 이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자율을 얘기할 때, 이자율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중 이자율 그러는데, 뭐 시중 이자율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경제학적에서 그림에서 수직축에서 R이라 그럴 때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이자율입니다. 대표적인 시중 이자율인데, 보통 그것을 국채 이자율로, 단기 국채 이자율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 그러면 단기 국채, 보통 뭐 3개월 만기 국채 이자율, T빌로 이 각국의 이자율 수준으로 간주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제일 거기 비슷한 이자율을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국채가 없기 때문에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이 R로 보통 보는데 그 이야기는 나라별로 이 R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국채 이자율입니다. 왜냐하면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 이자율을 쓴다 그러면 그때 부도율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뭐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 또 우르르 무너지니까 즉 국채 이자 회사채 이자율로 한다 그러면 이자율 차가 굉장히 변동도 심하고 차이도 많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그 나라 내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 국채 이자율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국채 이자율도 나라별로 왜 다르냐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해당 국가의 차입자들이 이 국채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해당 국가의 차입자들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혼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그러니까 국가마저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죠. 꽤 많이 있었던 것이 뭐 지금 항상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 부채를 못 갚겠다라고 지금 거의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뭐 아르헨티나야 원래 단골 손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유럽 선진국들마저도 그런 일을 겪었죠. 소위 말해서 유럽 금융위기 픽스 나라들, 그러니까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가 거의 국가 부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 부도 선언이라는 것은 뭐 소위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그걸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선언하지는 않는데 그 선언할 수 있는 단계 정도 간다 그러면 그때는 소위 탕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탕감회의,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채를,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를 갚아야 될 돈을 왕창 깎아주는 그런 탕감을 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정도를 탕감을 해줬죠. 그래도 30%라도 붙거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다 빵이 되니까 뭐 채권자들이 할 수 없이 30%만 받겠다라고까지 했는 겁니다. 그런 국가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대부자들은 이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한다. 즉 이런 경우에 이제 국채를 발행시키려고 그러면 특히 이런 컨트롤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발행하려고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 금융위기, 국가 부도의 징후로 보는 거죠. 픽스 나라들의 그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숫자 데이터를 보면 그 경우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국채 이자율이 확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즉시 소위 그리스의 소위 뭐 국가 부도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유럽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가격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처음에는 시장이 작동하는 것이 그 이자율이 높으면 사가는 사람이 있죠. 사가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더 지나 보면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 이거 사가면 그냥 다 종이가 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가격이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이름하여 금융위기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채권 발행자가 채권 발행에 대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 못할 위험인 것이고, 이건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소위 이런 거를 국가 위험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생긴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자율 차이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대 환율 변동입니다. 만일 어떤 국가의 환율이 뭐 하락한다,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 차입자들은 예상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자들한테 지불해야 할 것이다. 즉 이자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변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투자 수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국 내 그 채권에 대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이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 채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 돈으로 표현된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두 번에 걸친 환전 수수료와 그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이 주로 그렇게 하죠. 투자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꿀 때 환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할 때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은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중에 그 만기가 됐을 때 결국은 받는 돈은 달러입니다. 달러고 들고 오는 것은 원화로 들고 와야 돼요. 원화로 들고 올 때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자보다 기껏 투자가 이자보다 이자 다 날리고 손해도 볼 수 있다. 즉 그런 환율 변동이 이 이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자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R이 R스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뭐 물론 이제 그 외 요인도 있지만 제일 크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요인. 그 중에서 뭐 제일 큰 건 국가위험입니다. 국가위험.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게 몰라요. 환율 변동. 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제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전혀 예측 불가능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뭐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해지를 통해 가지고 환율 위험을 없애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전문적인 투자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거시경제학적으로도 이 부분입니다. 그럼 국가 위험에 따라 가지고 R이 R스타하고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봅시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모형화시킨다 그러면 모형화시키면 우리는 이제는 R을 R스타가 아니라 R스타 더하기 세타라고 가정합시다. 모형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요게 추가되는 걸로 변경시키는데 요 추가되는 세타라는 것은 소위 위험 할정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위험 할정. 또는 위험 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외생적인 값이다. 이 위험이란 것은 이 위험 할정이란 것은 이 위험은 그 나라의 국가 부도의 위험과 국가 부도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통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져 있고 실제 시중에서 보면 요 세타 값이 나옵니다. 요 세타 값이 이 세타 값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추정돼 가지고 거래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세타 값에 제일 근접하는 값을 디폴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합니다. CDS 금리 또는 CDS율 또는 CDS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자율은 아니죠. 프리미엄입니다.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 부도 위험에 대한 이 부분을 따로 거래를 합니다.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만기 때 부도가 나면 이거를 대신 갚아주는 걸로서 돈을 얼마 내라 라는 것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주로 국채에 대해서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뭐 부도가 안 나면 이만큼 돈을 자기가 스스로를 챙기는 거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 뭔가 하면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의 CDS 금리,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율이 제일 낮은 상태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면 1% 뭐 전후입니다. 1% 전후고 선진국일수록 낮고 개도국일수록 높고 뭐 아주 개도국은 아예 이거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도 사실은 꽤 있죠. 꽤 있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났다 그러면 이게 뭐 한 5%, 6%까지 오릅니다. 10%까지도 오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게 뭐 거의 한 10%대까지는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은 1%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험 할정되는 부분 이 추가가 돼 가지고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이자율을 앞에서 배웠던 ISLM, IS LM 방정식에 대입하면 IS 커브는 이렇게 됩니다. 달라진 건 딱 이 부분이죠. R이 들어가 있던 것은 투자의 변수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R스타 대신에 R스타 더하기 세타로 바뀌었습니다. 딱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R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LM 커브에서도 LM 스타에도 들어있었죠. LM 커브의 화폐, 그러니까 유동성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이자율과 Y였죠. Y 두 개였는데 그 이자율 R스타가 여기도 R스타 더하기 세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별 이자율 차이를 감안한 걸로 모형을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키면 IS 스타, LM 스타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그림에서 세타가 변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봅시다. 저 그림에서 지금 앞에서까지는 우리는 세타 이외의 다른 변수, 뭐 정책 변수는 인 G, 아니면 통화량인 M, 아니면 또 다른 정책 변수인 텍스, 아니면 또 다른 정책 변수인 무역 정책을 의미하는 NX, 뭐 이런 값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걸 ISLM 균형 변화를 봤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볼 수는 있어요. 뭐 외생적인 투자 부분, 뭐 기업의 기대 변화, 아니면 소비자의 뭐 소비 심리 변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IS 커브가 움직이면서 균형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IS 스타, LM 스타 커브,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IS 커브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균형화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변수, 세타가 등장했다. 즉, 국가별 이자율 차이를 만드는 세타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 세타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타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최근 코로나 사태, 이런 겁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생겼다. 그러면 다들 세타가 커집니다. 나라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나라 금융 세타가 다 커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이자율이 오르죠. 물론 이제 최근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자율은 더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거기는 세타는 커졌지만 정책 금리로, 그러니까 국가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이제 통화 공급을 무한대로 하겠다는 그 덕에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타는 다 높아졌습니다. 국가별로 세타는 다 높아졌고, 이제 그 영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망하지 않을 지금 비상국면이니까 모든 정책을 다, 모든 돈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수습을 하고 막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했던 데미지는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 뭔가 하면 이 전 경제가 이거를 나눠 가지고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담할 것을 일단 정책적으로 뒤로 미뤄난 거죠. 미뤄난 건데, 그렇다 그러면 미뤄난 것이 나중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죠.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은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정부의 지원금 덕에 부도가 안 나고 연명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일부는 뭐 경제가 살아나면 되돌아 정상화될 수 있지만 상당한 기업은 그냥 부도에 빠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돼 있고, 이 과정에서 사용했던 많은 돈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그 돈에 대해서 뭐 부채를 발행하든 세금을 더 걷든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다 결국은 경제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작동합니다.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공황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죠. 언론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그 정도의 지금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걱정합니다. 자, 그런 거죠. 세타가 커졌다. 그러면 세타가 커지면 첫 번째는 IS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봅시다. 세타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세타가 커지면 여기서 R이 커지는 거죠. R스타는 외상적이고 요거 두 개 합 R이 커지죠. R이 커지면 IS 커브에서는 요 투자만 영향을 받습니다. R이 커진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는 줄어들죠. 그러면 IS 커브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런 반응이 발생하고, LM 스타컵에서는
자, 이거죠. LM 스타크베이스는 여기서 세타가 커진다 그러면 이 R이 커지죠. 이 자리에 오른다 그러면 왼쪽에 P분의 M, 실질 화폐 잔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이 등호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이게 커짐에 따라 가지고 발생했던, 이 부분이 이 자리 높아진다 그러면 화폐 수요가 줄죠. 이 자리라는 것은 화폐 보유 거래 비용입니다. 화폐 보유의 기회 비용이죠. 기회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자의 그 화폐 수요가 떨어집니다. 화폐 수요가 떨어지는데 동일한 유동성을 수요하려고 그러면 이게 동일한 만큼 이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Y가 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늘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LN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증가한다 그러면 IS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이유는 세타가 올라가면 R이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어서 IS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LN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본 바와 같이 세타가 상승하면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실질 화폐 잔고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 요거는 왼쪽에 있던 아까 그 공급량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공급량이었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L 커브를 이야기합니다. L식이 이거죠. 화폐 수요죠. Y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화폐 수요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이 왼쪽의 공급량하고 등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Y는 늘어야죠. 그 이야기는 LN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그 결과 변화 전의 균형은 요점이었는데 세타가 증가하고 난 뒤에 변화 후의 균형은 이 점으로 이 빨간 두 곡선의 교차점이 되죠. 그럼 이 두 점을 비교해 보면 환율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소득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증가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은 늘어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모형의 설명입니다. 자, 세타가 증가한 경우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위기가 생긴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뭐 98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니면 2009년 2008년 9년 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때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생겼느냐 아니면 또 뭐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유럽발 아까 말한 픽스발 재정위기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때 그런 나라들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픽스 경우에는 환율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나라들은 다 유로를 쓰는 나라였죠. 유로를 쓰는 나라였기 때문에 유로 자체에서 또 그 나라들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로가 크게 변하지는 뭐 조금은 변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때 예를 본다 그래도 아니면 우리나라 예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뭐 아니면 지금 아르헨티나 경우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말대로 환율이 하락합니다. 세태가 커지면 금융위기가 생기면 환율이 하락하고 그런데 환율 하락은 맞는데 Y도 줄어요. 불황이 생기니까 Y가 줍니다. Y가 주는데 여기서는 Y가 늘어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세타가 떨어지는 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그때 98년에 1달러당 한 700원, 800원 하는 것이 데일리로는 맥시멈 2100까지 올라왔습니다. 1달러에 2100원.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1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 한 700원, 800원이 필요했었는데 800원 정도만 하면 1달러 종이 한 장 살 수 있었는데 21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거의 뭐 3분의 1로 된 거죠. 그만큼 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건 맞는데 그런데 Y는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우측으로 갔다. 자, 이의 하락에 대한 직관적 설명. 국가 위험의 증가나 예상되는 화폐 가치 하락은 해당 국가 화폐 보유를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부도가 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나라 돈, 채권 가치가 다 떨어질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은 덜 사람들이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예상되는 화폐의 자국 가치 하락은 자기 충격적인 예언이다 라는 건데, 자, 이 자기 충격적인 예언, self fulfilling prophecy라는 것이 이제 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거품. 자, 왜 변하냐? 예언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이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통화 가치가 10% 20% 하락해야 된다라는 건 잘 몰라요. 얼마만큼 하락이 될지는. 물론 지나가 나가지고 학자들이 나중에 분석을 하면 아 이렇게 됐겠구나 그렇지만 그 지금 와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 그 돈이 위험하다 그러면 안 쓰려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보다 더 안전한 돈,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제일 안전한 돈이 뭐 미국 달러가 되죠. 다들 미국 달러로 가지려고 그러고 금융위기가 날 경우에는 많은 나라 경우에 뭐 러시아도 그랬고 대부분 나라에 거래에서 자국통화가 거래에서 소위 달러가 퇴장됩니다. 소위 그레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화가 뭐 외화라 그러면 제일 많이 거래된 게 달러인데 달러는 받으면 안 내놔요. 안 내놓고 러시아도 루블 같은 경우에는 다들 내놓지. 왜냐하면 이건 들고 있어봐야 가치가 더 떨어질 테니까. 더 떨어질 것만 먼저 내고 달러는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루블은 안 받으려고 그러고 달러를 내라. 더 안 되면 물건이라도 내라. 뭐 담배값이라도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금융위기 때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을 때 가격을 보고 딱 들어갔는데 기름 다 넣고 돈 낼 때 보면 그 주유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나라 돈, 루블로서 올라 있는데 달러로서는 사실 안 오른다고 그래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오르지 기름값이 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루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루블로서 저기 주유 가격이 오른 거죠. 이제 이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환율이 완전히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1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그 2,100원은 그 소위 지나친 가격이었다라고 봅니다. 월 평균으로 봐가지고는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것이 한 1,700, 1,600, 1,7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루는 굉장히 사람들이 완전히 뭐랄까 소위 공포에 질려가지고 공포 때문에 그렇게 투매를 했는 거죠. 투매를 하고 달러에 대해 외화에 대해 가지고 가수요가 붙게 돼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적인 반응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빠른 반등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더 지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반등했는 것이 정상적이다. 지금이 정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로 1,400대까지 폭락했던 것은 공포에 따른 소위 지나치긴 투매 심리. 소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충격적이에요. 너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떨어지자 보니 끝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너무 떨어졌나? 펀더멘탈보다 너무 괴리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특히 금융은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즉각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체 채권 가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Y가 증가했다. 이건 좀 이상하다. Y 증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가지고 NX의 증가는 I 감소보다 크다. 화폐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왜 이 모형에서는 Y가 증가했느냐라고 하면 Y의 구성 요소를 보면 소비, 투자, 정보 지출, 순수출인데 환율이 하락하니까 순수출이 는다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니까 순수출이 는다.
근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는 줄죠. 두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Y를 줄이는 요인은 세타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투자가 줄고, 그게 Y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반대 부분에는 또 환율이 오르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게 순수출을 늘리는,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지죠. 싸지니까 수출이 많이 되고, 외국 물건 수입품은 비싸지니까 수입은 줄죠. 그래서 NX가 늘어나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죠. 그 두 가지 요인 중에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주는 것보다는 NX가 느는 것이 더 커져가지고 여기서는 Y가 느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나라에서는 소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까지 타임 호라이즌을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되고 난 뒤에는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동안에는 경제가 소위 뒷걸음을 치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그때는 사실은 환율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데이터는 97년, 그러니까 1997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했는데 98년에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실제 이제 세타가 커졌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 지금 이 앞에 모양같이 Y가 늘어난 경우에는 우리나라 98년 케이스는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아까 말한 대로 뭐 2,100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2,1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사실은 그 직전 몇 해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98년 한 해 동안 흑자 규모가 뭔가 하면 그 두 해 적자보다 더 많을 만큼 흑자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2,000대까지 갔으니까요. 하루지만 하루 2,000대까지 갔고, 월 평균을 봐서도 뭐 연평균을 봐서도 1,600, 1,700까지 환율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굉장히 싸지고 수입품은 비싸지고 하니까 수출이 확 늘고 수입은 줄었고, 그 결과 NX가 늘어나 가지고 Y가 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97년에는 Y가 줄었지만 98년은 딱 정확하게 앞에서 표시한 요 현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환율이 떨어졌고 소득도 더 늘어났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1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때 98년 금융위기가 회복됐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빠르게 반등을 하고 회복되는 거고, 대부분 나라는 이렇게 세타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됩니다. Y가 줍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지금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그랬죠. 몇 년 걸렸죠. 몇 년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회복된 거겠죠. 유럽 나라들은 지금 다 회복된 걸 보지만 일단은 몇 년은 그 속에서 헤매죠. 헤맨다는 것은 Y가 더 줄어든다. 자, 그럼 왜 소득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세타가 커져가지고 아직 거기에서 극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Y가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평가 절하를 방지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이 일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정책이 등장하죠.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나오죠. 그러면 당장 하는 것이 이자율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돈을 퍼붓습니다. 부도와 이자율이 문제된다 그러면. 그러나 이 통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통화 가치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환율이 폭락하려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 절하는 통화량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수준을 상승시킬 만큼 충분히 수입 상품의 가격을 또 인상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입 상품이 들어가지고 비싸가지고 안 쓴다? 라면 NX가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비싸더라도 쓸 수밖에 없어가 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 수준을 올리는 거죠. 수익 상품 가격 물가 수준을 상승시켜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소비재라 그러면 비싸면 안 쓴다가 되죠. 그러나 필수품이라 그러면 비싸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원유랄까 그런 거는 뭐 환율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즉 수입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자국 통화 가치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겪는 나라들은 사람들은 더 죽겠다는 이야기죠.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월급도 주는데 물건 가격은 다 오릅니다. 자국에서 만든 물건이면 오를 리가 없고 떨어지겠지만 안 팔리니까 자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줄게 되죠.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증가된 위험이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즉 이런 요인들은 결국은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처음에 세타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랬죠. 요인인데 그러나 그 결과 발생했던 상황 문제 때문에 LM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원래 있던 데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Y는 줄게 됩니다. 자, 먼델 플리밍 모형에서는 결국은 Y는 LM 곡선에 따라 결정됩니다. LM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Y가 줄었다는 것은 LM 곡선이 왼쪽으로, 원래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 이동에는 요인이 이거다. 통화량이 줄고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왼쪽 LM 곡선이 P분의 M은 L이죠. 그죠? P분의 M 부분에서 통화량이 늘면 통화량이 줄면 왼쪽이 줄고 물가가 오르면 또 왼쪽 부분이 줄죠. 실제로 화폐 잔고가 줄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이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이것도 줄어드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LM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Y가 금융위기 때문에 Y가 죽는 거죠. 자, 실제 이제 예를 봅시다. 우리가 이 멕시코 페소화 위기, 그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건데 이걸 그냥 일반 명사로 페소 프라브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페소 프라브럼. 그러니까 페소라는 화폐 단위로 쓰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쓰고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페소 프라브럼이라고 그러면 소위 이때 발생했던 멕시코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그 뚜렷하고 가장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쓴 예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봅시다. 멕시코 페소화 위기 어떻게 발생됐냐?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멕시코 페소당 미화 센터로 보면 자 1센트당 멕시코 30페소였는데 뭐 단위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당이 아니고 센트당으로 했습니다. 1센트라는 것이 100분의 1달러죠. 미국 100분의 1달러당 페소가 30센트, 29센트로 보통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니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페소당이 아니라 달러당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페소당 미국 센터 1페소당 멕시코 1페소당 미국 센터로 30센트 29센트입니다. 1페소당 미국 달러 29센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1페소당 미국 센터가 20센트로 더 나아가 15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졌죠. 통화 가치가 그 이야기는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29센트에서 15센트로 절반으로 떨어졌죠. 자, 이것을 우리가 페소 프라브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94년 초에 이 결과 데이터로 뭐 이렇게 페소 환율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쨌든 이 결과 멕시코의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소위 실업자가 됐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투자했던 많은 미국 투자자들, 금융기관들이 그 손실을 봤습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투자한 자산은 다 손실이 난 거죠. 자,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멕시코 이 페소프라브럼은 멕시코에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멕시코하고 거래했던 나라도 손해를 많이 봤다. 자, 뭐 멕시코 투자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손해를 봤다. 미국 상품은 멕시코에서 이제 더 비싸졌죠. 저렇게 되면 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은 가격은 다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거기다 수출해가 할 수 있는 양이 줄었죠. 수입을 잃게 됐다. 또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 가지고 수백 건의 파산이 발생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왜 미국 멕시코 국경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소위 그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나프타, 지금은 최근에 이제 그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나프타 협정을 통해 가지고 상호 세 나라 간에는 소위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미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하고 다 두 나라 경제가 그래도 잘 돼야지 나도 우리나라도 편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세 나라 간 협정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 수출하려는 멕시코 기업들이 대부분 이 국경에 따라가 쭉 공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산업단지 공단이 있고 거기에 멕시코 국민들이 다들 집중해가 거기서 뭔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많은 파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평가한 멕시코 자산의 가치는 더욱 감소했다. 파산해가지고 멕시코 자산 가치가 0이 된 것도 있지만 뭐 안 그러고 파산 안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안 한 기업 멕시코 페소 가치로는 그대로인데 그거를 달러로 평가했을 때는 가치가 반으로 줍니다. 아까 환율이 절반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백만 미국인들의 부가 감소했다. 멕시코 자산에 직접 투자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까지도 다 그만큼 손실을 본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발생 과정을 봅시다. 1990년대 초반에 멕시코는 해외 투자에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프타를 통한 소위 투자붐이 여기 있습니다. 나프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멕시코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멕시코 여기 가서 공장을 지은 거죠. 미국 내 공장을 지으면 미국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비싸니까 생산성이 안 맞는데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으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관세도 없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이 현재도 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아자동차, 뭐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다 이렇게 가 있어요. 지금도 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멕시코 경제가 붐이 됐습니다. 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자, 언제 그게 그 방향이 바뀌었냐. 94년 동안에, 1994년에 정치적 상황은 멕시코의 세타를 증대시켰다. 자, 세타가 증대시키고 위험할증이 증대시켰던 상황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이제 교과서에 날 정도의 큰 일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원인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큰 일은 3제가 겹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칩니다. 금융위기가 생기면 꼭 그때는 정치적인 소위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지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안정돼도 그 정도 큰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정치적으로 봐가지고 뭐 치아파스 지역에서의 농민폭등, 멕시코는 여전히 국내 정세가 현재도 그래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전 국토를 완벽하게 국가가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있고. 그게 이제, 뭐, 이념적인, 공산주의적 반군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반군 세력도 있고, 뭐, 여러 개 복합적인 그런 이제, 반대 세력들이 공수 있고, 또한 이 지역은 이제, 무기 거래 같은 것도, 마약 생산도 되고, 무기도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무기도 수입하고, 뭐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치안이 굉장히 불확한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불안동 정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치아파스 지역에서 완전히 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더군다나 선두를 달리고 있던 대통령 선거했는데, 그렇겠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선거 와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던 대통령 후보자가 암살됐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생긴 거죠. 뭐 영화에서 보던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더불어서 순수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가세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94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이자율을 인상하는데, 이자율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미국 국내 이자율이 오르니까 이제는 미국 국내 이자율이 낮을 때는 미국 국내에 투자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가죠, 돈이. 근데 미국 이자율이 오르면 외국으로 나왔던 돈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옵니다. 미국도 높은데 뭐 불안하게 아니면 뭐 잘 모르는데 굳이 외국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금융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니까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나갔던 멕시코, 이 부음으로 멕시코에 많이 나갔는데 이 많이 나갔던 돈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옵니다. 멕시코에 투자됐던 돈들이 이자율이 높아진 미국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페소와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자할 때는 달러를 들고 가서 페소로 바꾼 뒤에 페소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했는 겁니다. 근데 그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려고 그러면 페소를 팔고 달러를 사가지고 되돌아오죠. 즉 페소에서 멕시코에 투자했던 돈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달러의 수요는 늘고 페소의 공급은 늘죠. 그러면 페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소 가치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본 흐름 때문에 환율이 페소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세타가 또 올라가는, 위험할증이 올라가는 그 두 요인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하죠. 투자자들은 이제 다 느낍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제 중앙은행은, 그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은 해외 투자자들한테 페소와의 평가절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당장의 페소 가치가 떨어지려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통화는 강하다. 걱정 마라. 우리가 이 가치는 끝까지 유지할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평가절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약속한다. 실제 이제 모든 중앙은행이 이런 것을 반복해서 약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여기는 터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말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버블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말로서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정 안 되면 이제 물량으로 개입할 수 있죠. 물량으로 개입할 때는 달러를 파는 거죠. 달러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를 팔아가지고 개입하는 거죠. 보통 이제 말로서 이제 개입해가지고 되면 이제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물량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페소 환율을 지탱하기 위해서 페소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입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지하려고 그러면 소위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 가지고 외환을 푸는 거죠. 풀어가지고 자국 돈을 회수하면서 자국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자금력이 충분하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중앙은행은 충분한 달러를 보유하지 못했더라. 소위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개입을 시작했던 거죠. 며칠 만에 다 날아갑니다. 이게 딱 우리나라 97년에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97년 뭐 8월, 9월, 10월 이 세 달에 걸쳐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그때만 해도 소위 홍콩 NDF에서 홍콩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선물환에 대한 환율이 2,000대까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는 1달러당 2,000원 정도까지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건 이상한 거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충분한 외환보유고 4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지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쳤는데 10월달 정도에 보니까 거의 다 떨어지고 없더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그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실제 그 돈도 없었고 400억 달러가 아니라 절반 이상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데 물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충분한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3년 12월 달에 28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94년 8월 달에 이게 170억. 그러니까 시장 개입으로 한 100억 달러를 쓰는 거죠. 쓰고 그 다음에 한 4달 동안에 다시 또 한 80억 달러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 또 20억 달러 썼죠. 자, 이러면 본전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까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매달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마저 없어지죠. 그러면 거의 다 고갈됐다라고 그러는 거죠. 94년 동안에 멕시코 중앙은행은 달러 보유고가 고갈됐다라는 사실을 숨겼죠. 그러니까 말로서 개입뿐만 아니라 실제 실탄으로 개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전을 못 시킨 겁니다. 못 시키고 그냥 실탄만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재앙이 터질 때는 이게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외환보유고도 없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들 패닉이 빠지죠. 드디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위 재앙이 발생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때는 그렇죠.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고정환율제라 그러면 패스와 가치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9센트 그러니까 1페소당 29센트였던 환율을 1센트당 그러니까 1페소당 미국 29센트였던 환율을 25센트로 일단은 13% 낮춰봅니다. 낮춰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터졌냐? 갑자기 이날에 보면 중앙은행이 페소와 가치를 이렇게 낮춥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페소와 가치를 절대 안 낮추겠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갑자기 낮췄습니다. 낮췄다는 이야기는 실제 실탄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투자자들은 달러 보유고가 바닥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 이 난파선에서 빠져나가려고 다들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세타가 오른 것이 이제 직접 사람들 눈으로 확인이 됐고 투자자들은 멕시코 자산을 투미하였고 자신들의 자본을 멕시코로부터 취소했죠. 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지금 이 수준이라도 팔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대거 페소를 팔고 달러를 살려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다다음 날에 멕시코 달러 보유고는 그가 거의 고갈 상태고 더 이상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가 환율이 얼마다라고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손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변동환율제로 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변동환율제로 가는 것이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주 변동하는 그런 변동 요인을 줄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어폐가 되는 것이 고정환율제의 유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 이런 경우에 많이 우리나라 98년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진짜 변동환율제로 갖는 것은 99년입니다. 98년에 터지고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완전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기자. 실제 그때 네 나라가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뭐 여기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지만 네 나라 중에 말레이시아는 IMF의 도움을 안 받고 자국의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환율 변동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97년 초만 해도 환율 변동을 허용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안 터졌어요. 일찌감치 환율이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때는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금융위기가 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지킬 유지할 수 없는 환율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탄은 다 쓰고 이런 재앙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당장에 일주일 후에 손 놓고 나니까 시장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추가로 30%더 하락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리 방안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고 처리반이 이제 등장하죠. 그 사고 처리반이라는 것이 그 반장이 IMF죠. 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상수단을 가지고 있던 비상수단을 그냥 쭉 내놓습니다. 그 다음 혼자서 안 되면 액수가 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돈 있는 선진국을 몇 명 같이 이 동참을 시키죠. 그래서 미국과 IMF는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500억 달러 상당의 신용에 대한 대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위험 할증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매를 하고 빠져나가는데 그 분위기를 지금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팔아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해준다. 어차피 나가야 될 거라면 할 수 없는데 안 나가도 될 사람까지 나가니까 일단 그 사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보정해준다. 우리가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를 못 믿지만 그건 할 수 없지만 미국과 IMF가 보정해준다. 그러면 이거 세계 최고의 보정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500억 달러 돈을 들고 가서 보정을 해주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구제책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구제를 해주면서 단순히 그대로 놔두진 않죠. 이런 일이 발생했던 시스템은 바꾸는 조건 내에서 그런 걸 해줍니다. 그런 것이 이제 멕시코로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변동할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받는 시스템으로 재정을 개혁하고 뭐 금융시장을 바꾸고 그런 거 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사고 처리반이 이 자금을 제공하죠. 그래서 95년에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은 후 멕시코는 경제 위기로부터 급속히 이제 회복되기는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멕시코 페소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세타가 굉장히 갑자기 커져가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까지도 떨어진 그런 금융위기, 아주 가장 전형적인 금융위기. 그러니까 후진국에서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선진국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뭐 픽스 나라와 마찬가지로 픽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위기죠. 국가 부채가 많아서 그렇고 미국 금융위기는 시스템 위기입니다. 금융 시스템 위기고 그런데 개도국들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이런 외환위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떨어졌어. 우리나라도 97년, 98년이 맨 그겁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요 경우 이런 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소위 멕시코 페소 프로블럼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지만 교과서에 이제 다음으로 나옵니다. 페소 프로블럼의 한 사례 연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연구가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하나만이 아니라 4개 나라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네 번째입니다. 97년부터 98년 발생했는데 자, 뭐 원인이 어딨냐에 대해 가지고는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약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점. 왜 갑자기 저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면 왜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딨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들 이야기가 그거죠. 금융시장의 섣부른 개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선진국의 강력한 압력과 요구에 따라 가지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4개 나라 안 나오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 태국 이 4나라입니다. 이 4나라인데 이 4나라가 금융시장을 열은 이유가 외국에서도 외국 기업들도 외국 그 금융기관들이 그런 너희 나라에 대해서 투자도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뭐 원래 개도국이었다가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성장하니까 성장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거기다 투자도 하자. 마음대로 자본이동도 하자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경제가 조금 성장을 했으니까 그게 맞춰 가지고 금융시장을 열었던 겁니다. 열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후일담이지만 그 금융시장을 여는 것이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인지, 그 다음에 그 금융시장을 개방해 가지고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능력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시장의 인프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지를 다 절감하게 됐죠. 절감이 됐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 보고 금융시장을 빨리 열어라 라고 재촉을 안 합니다. 재촉을 했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재촉을 잘 안 합니다. 지금 뭐 유일하게 재촉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도로 보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불평을 많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마저도 빨리 금융시장을 열어라 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다 이때의 이 수업료 덕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란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충분히 성숙 안 된 상태에서 대외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약한 부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그 결과 위험 할증과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시킴으로써 주가가 하락했다. 자,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취약한 금융 시스템, 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이, 우리나라 돈이 외국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나라가 그 정도의 경제력 아직 안 됐죠. 있는 나라가. 뭐 현재 우리나라는 되지만 이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우 외국 자본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 못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성장하고 난 뒤에 굉장히 큰 과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국 자본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열었습니다. 시장을 주식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 투자 한도를 처음에 뭐 10%, 그 다음 13%, 뭐 17%, 19%, 20% 그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돈이 넘치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도 돈이 들어오면 돈이 넘치고 경제는 좋아져요. 흥청망청이 돼요. 흥청망청이 되는데, 자, 문제는 그 들었던 돈이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들어가지고 뭔가 하면 뭔가 잘 되면 계속 있는데 잘 안 되면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흥청망청 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경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가 하느냐, 그게 아니라 순수히 금융적인 현상이죠. 외국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외국 돈이 들어오면 하나의 큰 현상이라는 것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돈의 수요가 늘고 우리나라의 외환위와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야, 우리나라도 외환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도 많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지고, 그 이야기가 돈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 경상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져가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의 비용이라는 것은 경제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겁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역 외수지는 훨씬 더 나빠지죠. 돈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의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비싸서 못 갔는데 옛날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30% 떨어지면 해외여행 가격이 30%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30% 올라간다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 30%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의 대부분 경우 이제 초기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붐이 일어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외환이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우리가 벌은 돈이라가 돈을 들고 갔으면 그건 또 문제는 없어요. 계속 버니까. 근데 외국에서 빌려온 돈 들고 가가지고 그 돈이라는 것은 사실 외국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외국에서 빌려온 돈 들고 가서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외국 돈이 계속 들어오냐?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스탑이 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돈이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압력이 있었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돈이 있었다. 그럼 문을 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들어올 만큼만 들어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속도가 떨어지면 그때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많은 나라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픽스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소위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지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왜 그래 빠르게 성장했느냐? 외국 자금의,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나니까 외국 자금, 특히 영미계 자금들이 대거를 넣어왔죠. 미국계 자금이. 아일랜드는 영어를 쓰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외국 법인세를 굉장히 낮춰 가지고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의 유럽 센터가 다들 아일랜드로 몰려갔습니다. 소위 조세협의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은 아일랜드는 건설 부분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사람은 조금 들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붐이 나고 경제가 잘 되고 잘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들어던 것이 스탑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금융위기로 발생하는 거죠. 스탑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게 스탑되면서 경제가 나빠지면 들어와 있던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나가니까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들 이런 금융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아니면 아일랜드 금융위기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스템 문제점입니다. 섣부른 개방 때문이다. 뭐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터진 것이 사실은 외환당국의 외환을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집착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섣부른 개방에 따른 취약점이 어딘가 하면 누가 사고를 치냐 그러면 종검사가 홍콩에 나가서 외환 영업을 하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얽히고 설킨 것이 종검사들이 홍콩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영업은 허용이 안 되던 그런 아주 뭐 좀 기본이 덜 된 종검사한테도 해외 영업까지도 허용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제일 만만한 홍콩에 가서 지사를 만들어 놓고는 그냥 이자율이 높으면 무조건 그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다 어느 채권에서 주로 이제 많이 손실을 입었냐고 하면 바트와 채권입니다. 태국의 바트와 채권. 그러니까 이 네 나라의 금융위기가 엉키고 섞인 거죠. 딱 나가가지고 종검사 들어보니까 태국 바트화의 채권의 이자율이 30% 정도 되더라는 거죠. 야, 이자를 30% 되는 국채가 있다.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자율이 왜 30%가 되느냐? 부도위험이 높기 때문에 30%입니다. 정상적인 국채라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것이 5%도 잘 안 남죠. 3%, 5%, 뭐 7%,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30%가 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잘하는 투자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정도인 거죠. 근데 처음 가서 그때 외환 영업을 하면서 종검사들은 야 이자율 높다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빚내가지고 그걸 다 사들인 거죠. 근데 사들인데 만기가 된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못 갚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자율이 30%인 겁니다. 그걸 다 들고 있어가지고 다 거의 돈은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빌리는 돈 갚아야 되는데 이 투자인 데서는 만기 때 돈을 안 돌려주고 망할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망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또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그 금융기관이니까 안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 가지고 얘한테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래서 터지고 나서 딱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있던 게 다 어디 갔느냐? 이 종검사에 빌려줘 가지고 절반은 묶여 있고 거의 나머지 절반은 써버렸고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터졌는데
뭐 사실은 이 두 문제만 없었다 그러면 안 터질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터진 건 터진 거고, 터지고 난 뒤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구조를 바꿨다. 구조를 바꿨다. 근데 체질을 바꿨다 차원에서는 사실은 제때 잘 터졌다라고 뒤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 큰 한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체질을 쉽게 바꿀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그렇고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동시에 같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험 할증과 이자율이 상승했죠. 아까 그 IS 스타, LM 스타 모형에서 이 R 더하기 R 스타 플러스 세타에서 세타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시킴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하락은 은행 대출에 사용됐던 담보 가치를 하락시켰고 채무 불이행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위기를 가속화시켜 가지고 자본 유출이 급격히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당 2,100원 대까지 올라갔다.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과정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면, 자,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그러니까 한 개씩 퐁당퐁당이죠. 이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인데, 물론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았죠. 어쨌든 환율은 60%나 떨어졌고 36%, 47%, 48%죠.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긴 받았죠. 받았지만 일본은 12%, 싱가포르 15%, 대만 14% 정도. 달러 대만. 그러니까 이 퐁당퐁당 네 나라가 이렇게 이제 환율 변동으로 확실하게 두드러지죠. 주가도 보면 32, 43, 21, 25. 그렇죠. 뭐 싱가포르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나머지는 덜하죠. 그 다음에 성장률 보면 인도네시아가 마이너스 16%, 말레이시아 뭐 거의 7%, 한국 7%, 태국 1.2%.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금융 위기를,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케이스 스타디 두 개를 봤습니다. 세타가 굉장히 늘어난 경우,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봤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환율 제도하고 몇 가지, 환율 제도, 정책, 그 다음에 위에나 문제,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의 도출 등등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두 환율 제도에 대해서 먼저 플리빙 모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환율 제도가 더 적정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제금융론에서 아마 잘 다룰 겁니다. 다룰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맛보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먼저 변동환율제가 좋다라는 이유는, 자, 변동환율제를 쓰고 나면 제일 좋은 것은 통화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고정환율제를 쓴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변동환율제에서는 금융정책을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는 이거의 장점이 고정환율제의 단점이겠죠.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장점으로 든다 그러면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없애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물건을 수출해 가지고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 그게 확실하니까 기업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국제거래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한 금융정책으로 지나친 통화량 증가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도 있다. 금융정책을 잘못 쓰는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정책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차원에서도 또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뭐 답은 없습니다. 이야기들은. 그리고 뭐 역사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뭐 반복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으로 와 있습니다. 다시 갈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가능한 삼일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하고 정책 이야기인데 그 세 개의 컨비네이션을 보면 그 중에서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선택을 못한다 하는 거죠. 자, 통화정책, 고정환율제,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다. 한 나라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고정환율제를 동시에 세 개는 추구할 수 없다. 한국과는 이 삼각형 한 변을 선택하는 대가로 반대쪽 꼭지점은 포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선진국들은 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들 강력하게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고정환율제를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정환율제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자본이동은 딱 금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고정환율제를 하는 것은 자본이동은 완전히 금지시키는, 아직 가능한 거죠. 반대로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고정환율제 시스템이죠. 이때는 통화정책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다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미국 경우고, 자, 맞다. 이 경우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홍콩 경우인데, 이걸 우리가 커런시 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홍콩은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를 하는데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는데 대신에 통화 정책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봐주는 거죠. 아주 독특한 시스템인데 홍콩이라는 것이 소위 중개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이면서도 우리가 이건 독특한 형태라서 커런시 보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홍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고정환율제를 하는 나라죠. 하고 대신에 자본이동은 완전히 국가에서 맡고 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는 이런 겁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아마 이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미국식으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은 이유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감당할 만큼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체력과 그 다음에 정책의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거죠. 자, 이게 정책과 그 다음에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한 개 몇 개 더 하면 중국 위안화에 대한 논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쑥 들어갔는데 이제 중국 위안화 가치에 대해 가지고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안화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중국하고 무역에 대해 미국하고 지금 전투가 붙었죠. 메인 그 부분입니다. 같은 겁니다. 무역 분쟁인데 자 무역을 결정하는 방향은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환율은 아예 빼놓고 직접적으로 수출 수입 양을 그냥 주시하려고 듣는 거죠. 자, 이때 95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은 환율을 1달러당 8.28 위엔으로 고정시키고 자본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당한 달러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하고 위엔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국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미국 생산자들은 낮은 위엔화 가치, 저렴한 중국 통화 때문에 중국 생산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물건을 실제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 또 반면에 미국 물건은 중국에 비싸게 팔게 만든다. 물건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물건은 뭐 생산자에서 생산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적인 교역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환율이 그냥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환율화 변하게 되면 물건 가격은 뭔가 하면 절반이 되기도 하고 배로 오르기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자, 문제점은 어디냐? 이 환율 수준에서 중국이 계속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있고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시장의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외 수저가 균형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환율이 잘 작동, 외환 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환율은 결국은 대외 수저가 균형되는 수준. 대외 수지를 무역으로 볼지 경상으로 볼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수준이 환율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뭐 이상한 구조가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고 있다 라는 것은 그 나라 통화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이 안 올라가도록 계속 뒤에서 작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작전 결과가 나온 것이 외환보유고가 늘는 겁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도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죠. 근데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사실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외환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외환을 사들인 겁니다. 소위 정부가 민간의 이 게임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편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편 중에서 수출업자, 그 다음에 외국의 수입업자를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개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국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겁니다. 뭐 조그만 나라가 뭐 좀 성장을 위해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중국같이 이런 큰 나라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 개입이다 라는 것이 이제 미국적의 시각이고, 지금도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붙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야기는 계속했습니다. 미국하고 무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모든 대통령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이 부시는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가 아니라. 이때도 중국에게 환율이 변동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너희들이 억지로 소위 변동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변동이고 관리 변동인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너희 환율 수준을 그렇게 무역을 중상주의적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지 말자. 우리 좀 공정게임을 하자라고 요구하죠. 즉 다른 사람들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 주기를 원한다.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시장에 있는 소위 지금 이야기하면 러스트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물건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장이 문을 닫는다. 저 못 들어오게 관세로 막아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다 환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한도 물건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자가 크고 흑자가 크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는 환율이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중국으로 봐서도 이 압력이 심하고, 그 다음에 뭐 100% 부정하지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005년 7월부터 중국은 위엔 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허용하면서 2011년 10월까지 위엔화는 약 한 30% 정도 평가 절상됩니다. 그래서 한 6위안 정도로, 1달러당 6위안 정도로까지도 떨어지죠. 떨어졌다는 것은 위엔화 가치는 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이제 흑자가 계속되고 나니까 지금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상품별로 이제 뭐 문제를 삼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뭐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진짜 너무 거친 싸움이죠. 거친 싸움인데, 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과한 흑자를 보고 있고 미국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 보고 당장에 개방하라, 그건 못합니다.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죠.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중국이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발생하면 중국이 망해서 좋다고 박수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거기가 아주 순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하면 서로 같이 룰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계속 좀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올림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덩치도 키우고 그래서 금융시장도 튼튼하게 만들고 난 뒤에 천천히 개방을 하는 겁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결국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변동환율제로 가야 되는 거죠. 진짜 변동환율제로. 그것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뭐 전체 방향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한 상품 몇 개씩 들고 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분쟁이 심한 판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몇 개 되어 있는데 자, 또 중요한 부분 먼델 플레밍 모형과 총수요 곡선 ISLM 모형 가지고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했습니다. 총수요 곡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최종 분석은 총수요 총곡선 모형이죠. 거기에서 총수요 부분이 ISLM 모형에서 나왔습니다. ISLM 모형의 기반경제판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을 식으로 쓰면 이렇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데이터가 없는 그냥 간단한 모형으로 이야기합시다. 여기에서 결국은 총수요 곡선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 P가 변함에 따라서 단계에 쓰는 P는 고정이라고 본 거죠. 고정이라고 본 건데 이제 P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P가 변함에 따라서 이 ISLM 모형에서의 균형,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균형 Y를 쭉 찾아내면 그 관계가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바꾸는 것이 요게 바뀌었습니다. 앞에까지는 여기는 그냥 E였습니다. E였는데 요게 입실렌을 바뀌었죠. 입실렌을 바꾼 이유가 E라는 것은 명목환율입니다. 명목환율인데 우리가 입실렌은 실질환율로 우리가 보통 약속을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NX를 입실렌의 함수가 아닌 E의 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죠. 앞부분도 이게 맞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서 간단하게 여기서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E를 썼는데 이제는 P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제자리로 가야죠. 그래서 입실련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봅시다. 여기서 총수요 곡선을 유도하는 것은 뭐 동일한 방법이죠. P가 변함에 따라서 Y를 찾으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P가 1일 때, P1일 때 Y는 이 균형 요점이다. 그럼 Y1이다. 그래서 P1일 때 Y1 했고 그 다음에 P가 더 높아진 P2일 때는 Y가 얼마냐. 그러면 이 선에서 P2 P가 더 높은 P에 대해 상응하는 것은 IS 커브는 영향을 안 받고 LN 커브만 왼쪽으로 가게 되죠. P가 더 높아지면 뭐 실제로 합해 잔고가 줄기 때문에 LN 곡선이 더 왼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면 그때 새로운 균형 환율은 요 E2가 되고 이때 Y는 Y2가 되죠. 즉 더 높아진 P 수준에서 Y는 옛날보다 더 낮아졌죠. 그래서 더 높아진 P 수준에서 Y는 Y1보다 더 적은 이 왼쪽 편, 이 점이 균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가 수준을 쭉 변동시킴에 따라 가지고 거기 상하는 Y를, 균형 Y를 쭉 구해가지고 점으로 찍으면 이런 총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유도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하면서 균형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앞에 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만약에 이 현재 Y1 수준이 Y바보다 더 낮다. 이게 Y바고 장기 균형이죠. 장기 균형인데 현재가 이것보다 더 낮은 이 수준에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물가 하락의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Y가 Y보다 더 적다 그러면 물건이 덜 팔리고 고용도 덜 되니까 물건 팔기 위해 가지고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고용을 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적게 돈 받고라도 일하겠다라고 나서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P1이 이제 상승합니다. P1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 LN 커브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요 LN 커브하고 균형점은 요점은 바로 요점, Y가 Y1에서 좀 더 늘어난 커진 이 요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물가가 여전히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더 오르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 Y가 또 여기까지 늘어났죠. 늘어난 것은 여기서 이 균형점 요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쭉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오르냐? 물가가 LN 커브가 이 Y바 선하고 일치되는 선까지 이동하면 더 이상 물가는 안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 P2에서는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 Y바 선하고 교차되는 이 지점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물가는 떨어지는 압력은 없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하는 과정도 이거 뭐 앞에 그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ISLM하고 동일하게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이 있어서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소위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을 봤습니다.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인데 그러니까 소국이 있고 대국이 있다. 소국 대국의 차이는 소위 세계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소국이라는 것은 R은 R스타로 조정인 걸로 본다 라는 것이 소국이죠. 자, 대국은 영향을 준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폐쇄 경제도 아니고 소국 개방 경제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덩치로 보면 미국, 뭐 아니면 일본, 아니면 유럽을 한 덩어리로 보기도 하죠. 우리나라마저도 사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완전 소국은 아닌 거죠. 사실 우리나라 통화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세계시장, 금융시장에서 세계 이자율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자, 그런 경우를 분석해보자. 대국 개방 경제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대국 개방 경제는 이제 안 배운 대국 개방 경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극단적인 폐쇄 경제와 소국 개방 경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죠? 완전 대국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폐쇄 경제입니다. 세계가 한 나라다. 그러면 그냥 폐쇄 경제죠. 한 나라의 대국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폐쇄 경제고, 그러나 현재 그 정도 대국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사이즈로 본 대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소국하고 중간쯤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모형으로 본 분석은 그냥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경우만 이야기했죠. 단순한 경우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많은 경우가 여기죠. 대국 개방, 극단적인 폐쇄 경제하고 소국 개방 경제하고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덩치가 큰 나라일수록 폐쇄 경제하고 가까운 밸런이고 덩치가 작은 나라일수록 소국 개방 경제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라는 것은 정책 효과, 균형 변화 다 동일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소국 개방 경제로 하고 똑같은 현상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거하고 폐쇄 경제하고 중간 정도, 그러니까 대국하고 소국하고 중간 정도, 뭐 완전 소국보다는 대국에 조금 가까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정책 효과를 보면 특정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폐쇄 경제에서는 통화량이 는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죠. 투자가 느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국 개방 경제 아니면 현실적인 소국과 대국 사이 경제 모두 나라에서 이 현상은 조금이나마 생긴다는 거죠. 투자가 느는.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국내에서 통화 정책을 하면 소국 개방 제와 같이 이자율이 요지부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이자율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투자는 늘어난다. 그러면 좀 효과는 있다. 거죠. 물론 폐쇄 경제만큼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 부분도 효과가 있고 또한 소국 개방제하고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늘면 환율이 하락해가지고 순수출이 늘어나는 이 부분도 또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현실적인 경제 분석에서는 두 현상이 다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실적인 모습, 아주 적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 덩치가 되는 나라의 경제 분석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어느 게 더 많이 나타나냐는 그 나라 규모, 그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덩치가 커질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지고 덩치가 적을수록 이쪽 부분이 더 커진다 라는 정도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다 현실적인 경제 분석에 사용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